이 이야기는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나사가 무중력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하는데 수백만 달러, 혹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옆에는 늘 이런 한 문장이 따라붙는다. 소련은 그냥 연필을 썼다고. 이 이야기는 정부의 어리석음을 비꼬는 유머로, 관료주의 비판의 단골 예시로, 심지어 학교 수업의 교훈 사례로까지 인용되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수십 년에 걸쳐 수없이 정정되어 왔다는 점이다. 관련 기관의 공식 해명도 나왔고 언론의 팩트체크도 반복되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더 생생하게, 더 그럴듯하게 살아남아 있다. 어떻게 틀린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 때는 1960년대. 지구와 우주 사이의 경계가 처음으로 인간에 의해 넘어지던 시대였다. 미국과 소련은 누가 먼저 달에 발을 디딜 것인가를 두고 전례 없는 규모의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 경쟁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념과 자존심, 그리고 냉전시대 두 강대국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다. 우주선 내부는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이다.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 사람은 떠다니고 물건은 방향 없이 유영하며 작은 부스러기 하나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우주 비행사들에게 일상적인 작업 메모를 하거나 점검 목록을 기록하거나 계산을 적는 일조차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했다. 손에서 놓친 펜 하나가 민감한 계기판에 끼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에 맡긴다. 연필은 어떨까? 연필은 오래전부터 우주 비행사들도 사용해왔다. 하지만 연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흑연심은 아주 작은 가루를 끊임없이 떨어뜨리고 그 입자들이 무중력 환경에서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정밀 전자장비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흑연은 전기를 전도하기 때문에 쇼트를 일으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나무 재질이 연필 몸통 역시 산소가 풍부한 우주선 내부에서 잠재적인 화재 위험 요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다. 폴 피셔. 미국 네바다주의 볼펜 제조업자였던 그는 1960년대 초반부터 무중력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필기구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연구를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나사의 의뢰나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피셔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회사 내에서 추진된 민간 개발 프로젝트였다고 알려져 있다. 개발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볼펜의 원리는 단순하다. 중력이 잉크를 아래로 당겨 볼에 닿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력이 사라진 환경에서 잉크는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다. 온도 변화도 문제였다. 우주선 밖은 영하 수십 도에서 영상 10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환경이었고 그 어떤 잉크도 그 범위 전체에서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설계된 것은 없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피셔가 내놓은 해결책은 카트리지 내부를 질소로 가압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중력 대신 압력이 잉크를 밀어내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 구조 덕분에 펜을 거꾸로 들어도 무중력 상태에서도 심지어 수중에서도 잉크가 흐른다고 알려져 있다. 작동 가능한 온도 범위 역시 영하 34도에서 영상 121도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지구의 어떤 극지도, 사막도, 그리고 우주선 내부도 이 범위에 들어온다. 피셔가 이 펜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은 약 1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것은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당한 연구개발 비용이었다. 정부 예산이 아니었다. 나사는 이 펜을 채택했을 때 개당 약 6달러의 가격으로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량 구매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의 이야기다. 수억 달러는커녕 정부가 연구비로 쓴 돈 자체가 없었다. 아폴로 계획에서 미국 우주비행사들이 이 펜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피셔 스페이스 펜은 민간 시장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이 뒤따랐다. 처음에 연필을 고집하던 것으로 알려진 소련도 얼마 지나지 않아 피셔로부터 스페이스 펜을 구매해 자국 우주비행사들에게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연필로 충분하다고 했던 소련이 결국 같은 펜을 선택한 셈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언제부터 이 잘못된 이야기가 시작된 걸까?
정확한 기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이야기는 1970년대 미국의 한 심야 토크쇼에서 비슷한 농담으로 소개된 뒤 서서히 퍼졌다는 설이 있다. 당시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정부 불신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대규모 예산 낭비를 비꼬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였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이 이야기는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전혀 다른 속도를 얻었다. 이메일 체인으로, 포럼 게시물로,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짤방으로 퍼져나가며 이야기는 조금씩 과장되고 구체적인 숫자가 붙었다. 수백만 달러가 수억 달러가 되고 효율적인 소련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이야기는 하나의 완결된 서사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그토록 깊이 파고든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미 관료주의적 낭비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크고 복잡한 조직이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해결하려다 돈을 낭비한다는 서사지 것은 현실에서도 반복되어 온 패턴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그것이 사실이길 기대한다. 이 이야기를 둘러싼 첫 번째 가설은 이렇다. 정부는 언제나 비효율적이고 민간 기업도 정부 돈으로 움직이면 마찬가지다. 이 가설은 강력한 감정적 호소력을 가진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셔는 정부 돈을 받지 않았고 나사는 완성된 제품을 시중가 수준으로 구매했다. 가설이 들어맞으려면 사실 자체가 달라야 했다. 두 번째 가설은 소련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이다. 소련 우주비행사들은 군더더기 없이 있는 것으로 해결했다. 이 이야기에서 소련은 영리하고 실용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하지만 현실 속 소련은 이후 같은 펜을 수입해 사용했다. 실용주의의 상징으로 등장한 소련이 결국 같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의 뼈대를 흔든다. 팩트체크 결과는 명확하다. 나사는 스페이스펜 개발에 예산을 쏟아붓지 않았다. 피셔는 자체 자금으로 개발했고 소련도 같은 제품을 썼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이 분명한 이야기가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걸까? 팩트체크는 이야기를 죽이지 못했다. 오히려 팩트체크가 이야기를 다시 불러내는 역설이 반복된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진실 착각 효과라고 부른다.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더 진실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정정기사는 원본 이야기가 퍼진 속도와 규모를 따라잡지 못한다. 이미 감정적으로 납득한 서사를 다시 뒤집는 일은 인지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정보다 원래 이야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도시전설의 생존 원리다. 우주팬 이야기의 진짜 미스터리는 결국 팬이 아니다. 우리는 왜 틀린 이야기를 사실보다 더 오래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남는다. 그리고 이 질문은 스페이스팬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사실보다 더 그럴듯한 모양으로 퍼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싶은지의 반영인지도 모른다.